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여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6년 만에 유네스코에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성범죄 시도를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 정보도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 추적 장치도 부착하도록 명령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남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대우를 유지하며 국민을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29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두 안건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화녹음과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적나라한 물증이 있다며 가결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의 절박한 호소가 의원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만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 방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10여 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결표를 던진 셈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정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도발한 것도 표심을 갈라놨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선고였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탄 논란은 더욱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5건,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 의원 대상 체포한 4건은 모두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저버리고 방탄 대우를 유지할 거냐고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방탄 대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두 의원은 구속심사를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방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일어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러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표결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검찰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직후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안 부결로 법원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는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배팅 발언 등으로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가 국내 업체에서 최고급 숙박시설을 접대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강경 발언 이후 외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양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국제 외교 협약을 위반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실이 특정국의 대사를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싱 대사가 지난 5월 국내 기업의 후원으로 고급 리조트에서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체로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까지 전방위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 중국의 이른바 전랑 외교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여론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겨냥한 대통령실의 비판 발언을 중국이 또다시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해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며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중국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싱 대사가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두둔한 겁니다. 辛海明大使同韩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目的是增进理解，促进合作。 중국 관영 매체들도 싱 대사가 맞는 말을 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지난 3월 한일 관계 회복 국면에서부터 노골화됐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반공 우파끼리의 우호일 뿐이라며 야당을 비롯한 한국 내 반발 시위를 부각했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엔 굴욕 외교, 아첨 등의 표현을 써가며 혹평했습니다.
4월 말 방미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는 친강 외교부장까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이번엔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대표를 먼저 관저로 초청해 현 정부 외교 노선을 작심 비난하면서 그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의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등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유도하는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알려지게 했다며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접견한 걸 놓고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꾼 뒤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을 사이에 두고 교육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는 여당과 품격을 지켜달라는 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된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교육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작 전부터 출석한 김 의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교육위가 엉망진창 되겠네. 윤리위 제소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의 교육위 부임을 반대하는 여당 측,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단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꼴식이 5선씩이나 돼가지고. 어이 참. 에이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가 안 되겠어요? 초선 양심 따져요. 지역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열렸고 김남국 의원의 보임 인사도 이뤄졌지만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나중에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여당 교육위 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이 여기서 버틴다면 사실 소수 여당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의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자문위는 오는 15일 김 의원을 불러 거액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변에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정치하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복제품 수준의 공장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5살 최모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부사장도 지내는 등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퇴사 이후 타이완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과 계약을 맺고 회사를 차려서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 명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는 8조 원대 투자를 약속받아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은 최 씨. 최 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술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에 감리를 맡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서 공장 설계 도면을 넘겨받았고 반도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 배치도도 손에 넣었습니다. 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공장을 관리하는 기술 BED는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재직 시절 획득한 자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 배치도와 BED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폭스콘이 약속한 투자금이 끊기면서 공장이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단순히 개별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실상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최초의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 최소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 씨를 포함해 7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 씨가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다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국내 기술을 유출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과 타이완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유예 조치 연장이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기 위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했던 미국이 6년 만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구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충만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해버렸습니다. Anti-Israel bias has been a major factor. It was a matter of months and months of deliberation. 그로부터 6년 만에 미국은 유네스코 재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데다 이스라엘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담금은 6억 달러, 우리 돈 7천여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Elle ira encore mieux avec le retour des États-Unis. D'abord parce que c'est la vocation du multilatéralisme que d'accueillir toutes les nations. 미국 복귀 결정은 UN 산하기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교육 분야 표준 설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걸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재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cknowledges the mission and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and is willing to adhere to true multilateralism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미국 재가입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부 회원국이 조속한 임시총회를 제의할 만큼 가입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고 신상 공개까지 결정됐지만 피해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 추적 장치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징역 12년형이었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건 성폭력 혐의가 추가돼서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A씨가 CCTV가 없는 구석에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인정된 겁니다. 또 A씨가 사건 직후 성범죄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 등에서 A씨의 DNA 염색체가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꿔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피해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해자 변호인은 성범죄가 뒤늦게라도 인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신상공개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었어야 됐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 공개는 형이 확정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고 여부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 A씨가 반성은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이처럼 부산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형 선고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다는 정황 때문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 중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가해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됩니다. 이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선 이미 피해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고 또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내버려 둘 건지 이제 입법기관이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양 변호사까지 검찰에 불려 나오면서
당사자인 박 전 특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영수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 전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지 70여일 만에 최측근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 사업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약속받는 과정에서 양 변호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았다는 2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제공 약정 실무를 양 변호사가 맡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가 대가를 먼저 요구했으며 논의 결과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 출자 대신 PF 대출로 선회해서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변호사는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금품 청탁 의혹과 박 전 특검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양 변호사가 사건 중요 가담자라고 강조하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최측근인 양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박 전 특검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의 첫 신문이 어제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 위법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한 면직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이기도 한 전 방통위원장 역시 면직 대상이라며 기소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비행위 등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문화활동 등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곳 직업활동팀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6월 참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애인 훈련생이 바지에 실수한 것을 두고 팀장인 사회복지사 A씨가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여러 차례 조롱한 겁니다. 바지에 산 사람 누군지 아는지 이제 훈련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손 들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황하고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너가 샀잖아 싸게야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A씨의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업무에 서툰 직업훈련생에게 바보라고 부르거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심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다른 훈련생에겐 식탐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먹으라며 건네줬다는 동료 복지사들의 목격담까지 잇따랐습니다. 짜장면 그릇에 본인이 먹다 남은 면이랑 양념이 남아있는데 내 거 먹을래? 하면서 온전한 음식이 아닌 상태인데도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근무자와 피해 장애인 진술, CCTV 등을 검토한 끝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경찰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담당 구청에서 개선 명령을 받은 해당 복지관 측도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징계 기간을 끝마친 뒤 지난달부터 복지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 앞서 자녀들의 학대 피해로 한 차례 상처받았던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다시 A씨를 마주칠까 걱정입니다.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믿음이 깨진 상태인데 어떻게 또 그분에게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당 복지관 측 관계자는 앞으로 A씨가 근무를 이어가더라도 장애인 훈련생들을 직접 응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학대 의혹과 관련한 A씨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과거 여름철엔 폭염과 장맛비만 주의하면 됐는데요. 최근에는 낙뢰와 우바, 게릴라성 호우와 슈퍼태풍까지 새로운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양양 낙뢰 이전 북한산에는 낙뢰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중 6월과 9월에 나타나는 낙뢰는 극심한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 뜨거운 공기가 수직으로 교차하며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고 얼음알갱이 우박이 형성돼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연중 10만 회의 낙뢰가 발생하는데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의 79%에 해당합니다. 장마보다 장마 이후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은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호우를 뿌려 게릴라 호우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6월에 초강력 태풍이 일본 부근까지 북상하고 10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상재해가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이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더위와 장마에 이어 새로운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와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설비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올 여름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은 이른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과 바닷물을 원전 앞바다로 내보내는 시험입니다. 도쿄전력은 해수로 희석하는 설비와 함께 이상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일과 10일 후쿠시마 원전 주변 어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着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であると漁業者の皆様のなりわい継続への支援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 하지만 어민단체들이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国ととしてはやむを得ずＡＬＰＳの海洋放出を決定せざるを得なく、その辺についてはずっと平行線だろうと思います。 후쿠시마 현지사도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좋지 않은 소문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新たな風評を生じさせないという決意のもとで漁業者の皆さんが将来にわたり持続可能な漁業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万全な対策を講ずるべきと 일본 당국은 2주 동안 방류 설비 시운전을 하고 이달 발표되는 국제 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둘러싸고 어민들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자국 내 여론의 역풍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나라 어민들도 이를 막기 위한 집단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바다에 기대 사는 어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결사 반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첫날, 조업을 멈춘 어민들이 바다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건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도 잃을까 봐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민들이 성남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이며 밤낮으로 양식장에 종사하며 기르는 김, 귤, 전복, 어패류 등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을 팔리지 않고 어간은 하락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는커녕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은 안전할 거라는 식으로 대래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를 끌어가는 대감님들께서 제대로 정책을 펴주시고 온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어민도 입장문을 보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다는 이어져 있으므로 부디 후쿠시마 바다에서 삼중수소 오염수를 흘리겠다는 국가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시운전을 진행한 뒤 곧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어민들은 오는 24일 서울광장에서 다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공세우겠다는 야당 의원의 말에 그렇게 하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10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우리의 그 기준 WHO의 음용의 기준은 10,1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 국방부 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방한 기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협의 그룹 NCG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 공동 경비구역 JSA를 찾은 뒤 한미 연합훈련도 참관합니다. 무엇보다 칼 차관의 방안이 주목되는 건 한미 핵협의그룹 NCG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NCG는 양국이 미국 핵 전략무기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협의체로 기존 EDSCG보다 논의 범위와 폭,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양측 수석 대표가 누군지, 언제 첫 회의가 열릴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4일에 저희 국방부 장관님과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서로 접견을 하고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칼 차관이 한국 방문에 이어 곧바로 일본을 찾는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당초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예고한 발사 기한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기존 발사 기한은 훌쩍 지나버렸고 북한이 2차 발사 때는 IMO의 발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의 대북정찰 감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2차 발사지로 유력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등을 지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오늘 15일 출시될 예정인 청년 도약 계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금리와 조건 등을 놓고 벌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 금리 공시를 앞두고 은행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은행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15일 청년 도약계좌 개시를 앞두고 취급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청년 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은행들이 발표한 1차 공시 결과가 금융당국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미뤄진 겁니다. 참여은행 대부분이 3.5% 기본금리를 토대로 2% 내외의 우대 금리 조건을 제시했는데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도 추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금리는 올리고 우대 금리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우리 은행들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은행권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금융당국에 협조할지입니다. 현재 3에서 4%인 예적금 금리를 고려하면 3년간 고정금리인 청년 도약계좌 상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4%대이고 청년 도약계좌가 6%대인 걸 감안하면 은행은 거꾸로 6%로 자금을 조달해서 4%에 판매하게 되므로 가입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모의식적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자산 형성을 이룬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고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두고 시중은행의 막판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은행이 얼마나 협조할지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 흥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중고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명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의 분쟁 조정 회의입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2차로 외부 전문가 회의에 상정합니다. 플랫폼사들의 이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4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을 맺고 분쟁 해결 기준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니고 개인 간 거래여서 기존 피해 구제와 분쟁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분쟁 시 플랫폼사들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로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폰을 산 뒤 사흘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분쟁 조정의 기준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거래는 이용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업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서 보다 따뜻한 중고 거래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등 범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리콜 제품이나 팔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들도 스스로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정부와 공유하기로 그 약정에 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리적 가치 소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 기술 발전이 맞물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중고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업주 등 3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 외벽과 잡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과열된 기름에 음식을 조리하다가 주방 후드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있는 삼거리에서 상수도가 파열돼 4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전리와 근처 예술인 마을에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양평군은 상수도가 파열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6월 13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전세 사기 피해 추가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마철 수해 대비에 대해서도 주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고 하위 소득 구간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지난해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이 됐던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서민대책위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 데이터 센터 건물에서 난 불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가 먹통이 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K-팝 역사에 세계적인 기록을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은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팬클럽 아미도 1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10년, 20년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도심 속 보라색 불빛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 세빛섬이 팀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팬클럽 아미들은 앞으로 보여줄 멤버 7명의 행보와 성장을 기대하며 10년, 20년 후도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너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 우리 즐겁게 잘 지내보자. 아미가 됐다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방탄소년단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방탄 보라해! I pop for you. 복합 문화공간 DDP도 BTS 10살 생일을 축하하는 문구와 함께 보라색 조명으로 환하게 도심을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해외 아미들은 보랏빛으로 수놓은 서울을 사진에 담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And even though BTS they're not active, they still live here, you know, and their culture and as individuals, they changed me and they helped me through a lot of things. And s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come here and just be in that environment. They inspire us, so we wanted to come and see their roots.
서울 도심 랜드마크의 보랏빛 조명 장식을 비롯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BTS 페스타에서는 팬들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부 멤버의 군복무로 비록 완전체 활동은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들을 위한 신곡 발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10주년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방탄마음이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각종 전시, 이벤트와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리더 RM이 직접 등장해 10주년 소회를 밝히는 등 팬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낮 동안 다소 덥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8도, 대전은 19.6도, 대구는 18.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30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더위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